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우리 여행을 갈 거예요. 거긴 맛있는 게 아주 많은 섬이에요. 아들 태우는 멍하니 앉아 있는 어머니 정자의 손에 매일 먹어야 할 당뇨약 대신 달콤한 알사탕 한 알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들이 남긴 마지막 거짓말이자 천륜을 끊어버린 잔인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가방 안에는 엄마가 평생 자갈치 시장의 칼바람과 비린내를 견디며 모은 수십 돈의 황금 거북이와 강남 건물의 인감도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생명줄인 당뇨약 봉지는 쓰레기통에 가차없이 버리고 황금 거북이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내연녀와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완벽하게 버렸다고 믿었던 그 외딴 섬이 사실은 어머니가 아들의 탐욕을 가두기 위해 직접 파놓은 거대한 무덤이었다는 사실을요. 아들의 배를 태워보낸 뒤 치매 환자처럼 초점 풀린 눈을 하고 있던 정자가 서서히 허리를 꼿꼿이 펴기 시작합니다. 손에 쥐고 있던 사탕을 바다로 던져버리며 정자는 죽은 아들을 다시 낳기 위한 처절한 연극의 막을 올립니다. 자식을 용서하는 대신 가장 비정하고도 잔혹한 구원을 선택한 한 어머니의 기록. 무너진 천륜 위에서 펼쳐지는 정교한 복수극.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하고 계신 그곳으로 대박의 기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의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윤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하나뿐인 아들 강태우의 38번째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자는 거친 손마디를 주무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자갈치 시장의 칼바람을 견디며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로지 아들 하나 잘 되는 것만 보고 달려온 60평생이었습니다. 정자는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한우와 전복을 꺼내어 정성스레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위로 뜨거운 김이 올라와 정자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정자는 깨끗하게 다려놓은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정갈하게 파마 머리를 빗어 넘겼습니다. 며느리 미진이 좋아하는 잡채와 아들이 사족을 못 쓰는 더덕구이까지 챙겨 넣은 3단 찬압이 묵직했습니다. 정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정자는 까치발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일상을 보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태우가 전화를 받으며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자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부르려다 멈칫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는 태우의 목소리가 유난히 차갑고 비열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김 사장. 그래, 생일 축하 고맙다. 근데 내 속이 지금 속이 아니야. 태우는 베란다 창틀에 기대어 서서 정자가 거실에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말이야. 진짜 너무 건강해서 탈이야. 저러다 나 늙어 죽을 때까지 저 강남 건물이며 비자금 통장이며 꽉 쥐고 안 놓으실 기세라니까.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인지 능력이라도 좀 떨어져야 내가 재산을 관리할 명분이 생길 텐데. 요즘 사업 자금 딸려 죽겠는데 엄마는 눈을 부라리고 계시니 내 맘대로 할 수가 있나? 정자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구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정자의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들의 등록금을 내려가던 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매달리던 그 어린 아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자식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정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태우야, 네가 정녕 그렇게 원한다면. 정자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정자는 곧바로 조력자인 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여 서류에 부양 의무 위반 시 증여 해제라는 독소 조항을 넣으라는 지시와 함께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병원 상담 기록과 의사의 권고 메모를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진단이 아니라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애매한 권고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이 변호사가 인편으로 보낸 하얀 봉투를 식탁 위에 슬쩍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태우가 퇴근에 들어오는 소리에 맞춰 초점이 풀린 눈으로 거실벽을 응시하며 멍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씨, 철수 씨가 왜 이제야 오셨어요? 우리 태우는 어디 갔나요? 죽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을 낯선 사람 취급하는 정자의 연기에 태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우는 당황한 척하며 정자의 안색을 살피다 식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자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상담 후 받은 권고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근 기억력 저하 호소, 인지기능 저하 가능성, 배제 어려움, 정밀검사 권고, 진단이 아니라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 그러나 태우에겐 그 한 줄이 명분이었습니다. 문서를 훑어보는 순간 태우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태우에게는 그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상태가 오히려 더 달콤했습니다. 정자는 그 비릿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정자는 파격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태우는 마침내 정자의 지장을 강제로 찍게 만들어 건물의 명의를 이전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 쥔 태우는 이제 정자를 요양원이 아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치워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정자의 손을 덥석 잡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요즘 기운도 없으신데 제가 효도 여행 한번 시켜드릴게요. 경치 좋은 섬에 가서 바람 좀 쐬고 와요. 정자는 아들의 속셈을 알면서도 그래, 우리 아들이 가자니 가야지라며 힘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여행 당일 태우는 정자를 대신해 짐을 챙기겠다며 나섰습니다. 태우의 손은 정자의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태우는 그 안에서 강남 건물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찾아내어 자신의 가방 안에 집어삼키듯 쑤셔 넣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정자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황금 거북이들까지 챙겨 가방 안을 묵직하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정작 그녀가 매일 먹어야 할 당뇨약 봉투는 짐이 된다며 쓰레기통에 가차없이 던져버렸습니다. 드디어 섬으로 향하는 배를 타는 날이었습니다. 태우는 정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자는 멍한 표정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선착장 벤치에 정자를 앉혀둔 태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맛있는 거 사올게. 태우는 그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멀어지는 배의 갑판 위에서 태우는 황금과 인감이 든 가방을 움켜쥐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자는 비로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들이 버리고 간 낡은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사라지고 바닥에 낡은 가죽 지갑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지갑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조용히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자는 태우가 약이라며 건넨 통 속의 알사탕을 바다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그리고 미리 섭외해둔 이 변호사와 섬 이장이 기다리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파도 소리가 정자의 뒤편에서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태우는 육지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발치에 둔 가방 안 가짜인 줄도 모르는 황금 거북이와 등기권리증의 무게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든든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노인네를 떼어냈으니 이제 거칠 것이 없다는 해방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태우는 배가 선착장에 닿자마자 아내 미진에게 전화를 걸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시설 좋은데 모셔다 드렸으니까 찾을 생각 마. 면회도 안 된다니까 괜한 짓 하지 말고. 아, 그리고 오늘부로 그 집 내 집 아니니까 짐 싸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태우는 기다리고 있던 미진의 울음 섞인 질문을 뒤로 한 채 어머니의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곧장 강남의 화려한 유흥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내연녀 조 실장은 교태 섞인 목소리로 태우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강 사장님,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으셨네. 그 노인네 비린내 나는 돈 쓰느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어. 태우는 가방에서 황금 거북이 한 마리를 꺼내 조 실장의 손에 쥐어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돈은 물 쓰듯 나갔고 정자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재산은 태우와 조 실장의 유흥비로 빠르게 녹아내렸습니다. 급기야 태우는 정자의 온기가 남아있는 안방으로 조 실장을 끌어들였습니다. 며느리 미진이 경악하며 가로막자 태우는 무자비하게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너도 이제 지겨워. 어머니 수발 드느라 고생했다는 핑계로 이 집에서 한 푼이라도 가져갈 생각 마. 위자료? 웃기지 마. 내 몸뚱이만 들어왔으니 빈손으로 나가. 미진은 어린 손주의 손을 잡고 빗속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이 모든 상황을 섬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보낸 사진 속에서 길거리에 나앉아 울고 있는 며느리와 손주의 모습을 본 정자는 정원을 쓸던 빗자루를 부러뜨릴 듯 꽉 쥐었습니다. 태우야, 네가 정녕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느냐? 내 아내와 자식마저 길바닥으로 내몰다니. 정자는 곧바로 조력자를 움직였습니다. 미진과 손주를 자신이 미리 마련해둔 안전가옥으로 안내하게 했고 그들이 굶지 않도록 남몰래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정자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등을 곧게 펴고 차갑게 을조렸습니다. 애미야, 조금만 참아라. 그놈이 지은 죄 내가 똑똑히 갚아줄 테니. 한편 태우는 조 실장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정자가 미리 파놓은 함정인 가짜 리조트 부지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조 실장은 태우에게 가로챈 돈을 이미 해외 도박판에서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배우의 건설사로부터 선부지만 확보해 오면 내 사기 횡령죄를 덮어주겠다는 절박한 제안을 받고 태우를 다시 한번 늪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어머니의 건물이 부실 채권 문제로 압류 위기에 처했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대출금과 사채까지 끌어모아 무려 5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어머니의 제삿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 실장과 와인을 마시며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 시각 섬의 낡은 방 안에서 정자는 홀로 남편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정자는 술잔을 채우며 남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소. 오늘 내가 저 녀석을 지옥으로 밀어넣으려 하니 부디 나를 욕하지 마시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이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우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투자한 부지는 환경보호구역으로 묶여 공중분해되었고 50억 원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조 실장은 이미 태우의 남은 현금과 귀금속을 챙겨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무엇보다 태우를 절망시킨 건 그가 소중히 챙겼던 황금 거북이들이 전부 도금된 납덩어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망에 빠진 태우의 책상 위로 익명의 팩스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선부지 매입 제안서. 정자가 보낸 마지막 덫이었습니다. 태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정자는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파산의 벼랑 끝에 몰린 태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거대 자본의 대리인이라 소개한 사내는 태우가 어머니를 유기했던 바로 그 섬의 노른자 땅이 매물로 나왔다며 달콤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 땅을 매입해 대규모 리조트 배우지로 개발하면 수백억의 시세 차익을 얻어 재기할 수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태우는 그 부지가 자신이 어머니를 버렸던 섬이라는 사실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성공해서 그 벤치에 앉아있을 노인네를 비웃어주면 그만이라는 비열한 독백과 함께 사채까지 끌어다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태우는 마지막 남은 비상금으로 배표를 끊어 섬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의 위세를 되찾을 환상에 젖어 선착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라 차가운 해풍과 마을 이장의 냉담한 시선이었습니다. 태우는 의기양양하게 서류를 내밀며 땅을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이장은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습니다. 이봐요, 강 사장님. 이 땅은 이미 마을 공동체 소유로 묶인 지 오래요. 당신이 산 그 땅, 실은 당신 어머니가 섬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을 짓겠다며 마을에 기증한 부지라고. 게다가 당신이 가져온 그 서류에 찍힌 인감. 그거 가짜인 거 몰라요? 태우는 귀를 의심하며 서류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과거 정자가 치매 연기를 하며 중얼거렸던 숫자, 조합들이 사실은 강남 건물의 압류 통보 번호와 태우가 저지른 탈세 증거 계좌의 비밀번호였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모든 것이 어머니의 설계였음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선착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윤정자 여사, 어디 있어? 당장 나와. 태우는 미친 사람처럼 선착장을 뛰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는 듯한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섬의 숲속으로 도망치듯 몸을 숨긴 태우는 며칠 밤을 굶주림과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러다 선착장 쓰레기통 옆에서 정자가 일부러 남겨둔 낡은 가죽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도 카드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젖은 손에 붙어 사진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얼굴로 웃고 있는 어린 태우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바라봐주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의 태우에게는 견딜 수 없이 잔인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를 읽는 순간 태우의 숨이 한 번에 꺼졌습니다. 태우야, 밥은 먹고 다니니? 그 문장은 원망도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지금도 변하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태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지갑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어머니에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길을 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짙은 해무 사이로
구두 굽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왔습니다. 태우가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지팡이를 짚고 등을 꼿꼿하게 펴고 선 정자가 차가운 시선으로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발밑에서 꿈틀대는 아들을 보며 자갈치 시장의 비린내 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 작은 몸뚱이를 키우기 위해 생선 내장을 긁어내며 손톱이 다 빠져나갔던 세월. 자식은 부모의 살점을 뜯어먹고 자라는 괴물이라더니 태우는 정말로 정자의 심장까지 갉아먹으려 했습니다. 태우야, 가방 속 납덩어리가 참 무겁더냐? 그 가짜 황금을 들고 튈 때 내 기분은 어땠어? 내 마음이 그 납덩어리처럼 무겁지는 않더냐? 정자의 목소리는 소금기를 머금은 공기보다 더 차갑게 태우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태우는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로 정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정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서늘한 공간감을 만들었습니다. 정자는 미리 섭외한 이 변호사를 통해 태우가 사채를 끌어다 산 땅의 계약 과정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태우는 자신이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땅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완벽한 덫이었음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정자는 이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멀리서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는 아들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던졌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평생 죄를 씻을래? 아니면 여기서 죽어나갈래? 네가 버린 내 약 봉투처럼 너도 여기서 버려지는 기분이 어떠냐? 태우는 고개를 떨군 채 어머니의 그림자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정자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배경으로 아들을 지옥에서 끄집어내어 다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어머니의 발치에서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목숨만을 구걸했습니다. 한때 강남 건물을 제 손에 넣었다고 기세등등하던 그 오만함은 갯벌의 짠물에 절여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울부짖는 아들을 집 안으로 들이기는커녕 마을 어귀에 버려진 폐가로 몰아넣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아 지붕마저 내려앉은 그곳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밤이면 쥐들이 발등을 타고 다니는 짐승의 소굴과 같았습니다. 정자는 아들에게 단 한 푼의 돈도 살을 에이는 해풍을 막아줄 이불 한 채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을의 공동변소를 청소하고 갯벌의 날카로운 돌을 골라내는 고된 노동을 완수한 날에만 식어빠진 보리밥과 쉰 김치 한 사발을 허락했습니다. 태우는 흙 묻은 밥을 입에 밀어넣으며 자신이 과거에 쓰레기통에 내던졌던 어머니의 당뇨약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은 약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돌이었음을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자의 속도 타들어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을 옥죄는 통증을 느끼며 정자는 밤마다 창밖 너머 들려오는 아들의 흐느낌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비참한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자는 이불 끝을 부여잡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은 본능이 꿈틀거렸으나 정자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자야, 네가 여기서 무너지면 태우는 영원히 괴물로 살다 죽는다. 부모라면 자식을 사람으로 만들고 가야지 짐승으로 남겨둘 순 없잖니. 정자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아들을 향한 미움보다 더 큰 것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자신의 기구한 팔자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섬의 공기는 육지와 달리 소금기가 짙어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따끔거렸습니다. 정자는 아들에게 매일 아침 마을의 가장 험한 일을 배분했습니다.
태우가 똥지개를 지고 비틀거릴 때면 정자는 멀리서 지팡이를 짚고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태우가 무릎을 꿇고 울며 다가오려 하면 정자는 단 한 걸음의 곁도 내주지 않은 채 냉정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대리석처럼 굳어 있었지만 지팡이를 쥔 하얀 손가락 마디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아들이 흘리는 눈물이 탐욕을 잃은 슬픔인지 아니면 진정한 참회의 시작인지 분별하기 위해 단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정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섬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윤정자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자는 과거 시장 시절 자신의 장사 미천을 마련해 주었던 은인의 손자 성준을 조력자로 불러들였습니다. 유능한 건축가이자 사업가인 성준은 정자의 계획을 완벽히 이해하고 아들 태우를 감시하는 동시에 문화센터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성준은 태우가 나태해질 때마다 정자의 지시에 따라 더욱 혹독한 노동을 부과하며 그의 육체적 허영을 깎아냈습니다. 정자는 어느 날 미진과 손주를 섬으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태우가 공사장에서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땀 범벅이 되어 있을 때 정자는 저 멀리서 미진의 손을 잡고 밝게 웃으며 지나가는 손주를 태우가 보게 만들었습니다. 태우는 바위 뒤에 숨어 제 아내와 자식의 얼굴을 훔쳐보며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호텔에서 와인을 마시던 시절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았던 아내의 수척해진 얼굴과 이제는 아빠를 찾지도 않는 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태우는 그 순간 태우의 눈에 고인 것이 분노가 아닌 형언할 수 없는 부끄러움임을 확인했습니다. 정자는 손주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폐교 도서관 한 귀퉁이에 앉아 아들이 매일 베껴 써야 할 인생의 잠언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우야,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가 흘린 눈물이 갯벌의 소금기보다 더 짜질 때, 그때 비로소 너는 내 아들로 돌아올 것이다. 정자는 서늘한 눈빛 너머로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거친 손마디가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섬의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 끝에 제법 훈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자가 공을 들여 완공한 윤정자 문화센터는 이제 죽어가던 섬마을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평생 장사치로 살며 익힌 직관과 손맛을 담아 섬 특산물 가공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특히 정자가 고안한 정자여사 보리굴비는 육지 백화점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의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정자는 이제 비린내 나는 앞치마 대신 정갈한 개량 한복을 입고 마을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섬의 영웅으로 추대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를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우아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아지매라 불리며 천대받던 정자는 이제 섬을 살린 여장부로 불리며 고결한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공장의 가장 굳은 일이 몰리는 뒷마당 하역장을 태우의 일터로 지정했습니다. 번듯한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 쐬며 결제 서류나 휘두르던 태우는 이제 하루에 수천 마리의 생선을 나르고 소금을 치는 고된 하역 노동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태우에게 정확히 최저시급만을 지급했습니다. 그마저도 태우가 머무는 폐가의 방세와 식비를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손바닥만 한 지폐 몇 장뿐이었습니다. 태우는 그 꼬깃꼬깃한 돈의 무게를 실감하며 예전에 자신이 내연녀와 샴페인을 터뜨리며 하루 유흥비로 날렸던 수천만 원이
사실은 어머니가 이 지독한 생선 가시와 비린내 속에서 일궈낸 피 같은 돈이었음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때 인감도장을 찍으려던 그 탐욕스러운 손가락은 이제 소금독에 절여져 퉁퉁 붓고 갈라졌지만 태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이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자는 공장 집무실 창가에 서서 등짐을 나르는 태우의 뒷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 기름기 흐르던 배는 쏙 들어가고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단단해진 근육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자식 고생하는 거 보고 좋아하는 애미가 어디 있겠니? 하지만 태우야, 내 몸에서 이 비린내가 완전히 배어야 내 영혼에 낀 악취가 사라지는 법이란다. 정자는 책상 위에 놓인 태우의 어린 시절 베넷 저고리를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곧바로 시선을 돌려 장부를 펼쳤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가엾게 여기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 올린 속죄의 공든 탑이 무너질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장 주변은 늘 소금기와 발효된 굴비의 짭짤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머금은 보리가 마당 가득 널려 황금빛 물결을 잃었고 가공 공장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활기찬 맥박처럼 섬을 울렸습니다. 정자의 집무실에는 은은한 치명 냄새가 감돌아 번잡한 공장 소음과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나무로 짠 책상 위에는 정자가 매일 갈고 닦은 장부와 벼루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는 정자의 엄격한 마음을 대변하듯 깊고 고요했습니다. 정자는 퇴근길에 아들이 대문 앞에 몰래 두고 간 국화빵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태우가 종일 땀 흘려번 푼돈으로 산 소박한 선물임을 알았지만 정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봉지를 지나치던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정자는 문을 잠그고 나서야 벽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지 않은 손목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아들이 문 밖에서 자신을 부르지 못하고 서성이는 발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아들의 진심이 완전히 영글 때까지 스스로의 심장을 도려내는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탕 하나를 쥐어주며 자신을 버렸던 자식에게 정자는 정직한 땀방울이 섞인 보리밥을 먹이며 그를 다시 인간으로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카타르시스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정자가 주최한 섬마을 경로 잔치날 태우는 자진해서 노인들의 식판을 닦고 무거운 상을 날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코를 막고 피했을 노인들의 땀 냄새와 비린내를 태우는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단상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돈은 정직한 땀 뒤에 와야 약이 되고 탐욕 뒤에 오면 독이 됩니다. 여기 있는 제 아들이 이제야 그 약을 한 모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그 말에 멈춰서서 정자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찰나의 순간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저녁 정자는 아들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태우는 흙과 소금기에 절은 작업복 차림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자는 서랍에서 노란 월급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우가 한 달 동안 정직하게 일해서 번 첫 공식 월급이었습니다. 태우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힘을 담아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수고했다. 이제야 내 몸에서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성공의 단맛과 참회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섬을 리조트로 개발하려다 정자의 설계로 몰락했던 건설 자본의 하수인이자 태우를 배신하고 도망쳤던 조 실장이 전 동업자와 손을 잡고 다시 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거대 건설사의 법무팀을 등에 업고 정자가 세운 문화센터와 특산물 공장 부지를 강탈하기 위한 비열한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조 실장은 과거 식탁 위에 있었던 그 하얀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치매 진단서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자가 상담 후 받아둔 정밀 검사 권고 메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조 실장은 그 한 장을 마치 확정된 진단인 것처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속고 있었네. 치매 노인이 공장을 굴리고 도서관을 쥐락펴락한다니까? 단순한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조 실장은 그 문서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치매 노인이 운영하는 공장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유통망에 퍼뜨려 거래를 끊게 만들었고 마을 주민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미끼로 던져 정자를 섬에서 내쫓아야 한다며 점유권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평온했던 섬마을은 순식간에 보상금 찬반 문제로 갈라져 흉흉한 민심이 감돌았습니다. 정자는 갑작스러운 심리적 압박과 몰려드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등살에 기력이 쇠해 결국 병상에 눕고 말았습니다. 조 실장은 병실까지 들이닥쳐 정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잡아 서류에 지장을 찍으려 획책했습니다. 정자는 흐릿해지는 정신줄을 붙잡으며 이 도둑년아, 내 목숨은 가져가도 이 섬은 못 가져간다며 저항했지만 힘의 열쇠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자는 병상에 누워 파들파들 떨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장사판에서 구르며 독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자식의 배신보다 더 아픈 것은 내가 읽어낸 이 마지막 낙원마저 내 연극 때문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걸까요? 태우 하나 사람 만들자고 이 섬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요? 정자는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파장을 자책하며 밤새 마른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연극이 이제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정자는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용역업체 직원들이 피우는 매캐한 담배 연기가 섞여들었습니다. 평화롭던 섬의 공기는 이제 살벌한 긴장감으로 채워졌고 문화센터 마당에는 강제 철거라고 적힌 붉은 깃발들이 꽂혔습니다. 정자의 병실 창밖으로는 거친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으며 밤마다 내리는 진눈깨비는 정자의 차가운 심장처럼 병실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공장의 기계 소리는 멈췄고 그 정적 속에는 탐욕의 썩은 냄새만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조 실장이 서류를 들이밀자 눈을 부라리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병색이 짙은 와중에도 정자의 시선은 화살처럼 날카로워 조 실장이 순간 주춤할 정도였습니다. 정자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부르르 떨면서도 이불을 꽉 쥐어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턱 끝은 꼿꼿하게 세워 상대방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적들을 향해 침을 뱉는 대신 깊은 심호흡으로 심장을 진정시키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늙은 호랑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아들 태우가 나섰습니다. 태우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적들이 머무는 임시 사무실로 찾아가 그들의 비리 정황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 실장의 함정에 빠져 폭행 시비에 휘말렸고 과거의 전과 기록과 겹쳐 다시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조 실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친 엄마의 범죄자
아들이라며 마을 사람들을 더욱 선동했습니다. 공장에는 붉은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고 정자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명예는 흙탕물 속에 처박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적들은 포클레인을 앞세워 문화센터 도서관을 허물기 위해 섬의 선착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정자는 병상에서 일어나 이 변호사가 정리해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조 실장이 흔들어대던 문서의 성격을 명확히 바로잡는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측의 사실조의 회신과 해당 문서는 진단서가 아니라 상담 후 작성된 권고 메모이며 확정 판단은 내려진 바 없다는 확인 내용. 조 실장이 퍼뜨린 치매 확정 프레임이 의도적 왜곡임을 한 번에 깨뜨릴 마지막 패였습니다. 정자는 휠체어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태우는 포클레인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내 엄마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미쳐서 엄마를 버렸던 겁니다. 제발 이 도서관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여긴 저 같은 놈도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엄마가 가르쳐준 제 생명줄입니다. 정자는 아들의 절규를 들으며 휠체어 바퀴를 직접 굴려 아들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자는 아들의 흑투성이 손을 잡으며 조 실장을 향해 그 문서가 진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높이 들었습니다. 모자는 이제 거대 자본이라는 괴물 앞에 맨몸으로 맞서며 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앞마당은 굉음을 내며 몰려온 포클레인의 육중한 진동과 용역들의 날카로운 고함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정자는 한떨기 꽃처럼 가냘픈 몸이었으나 그 거대한 강철 기계 앞을 단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막아섰습니다. 조 실장은 승리를 확신한 듯 비웃음을 흘리며 정자의 눈앞에 가짜 해임 통지서를 너덜너덜하게 흔들어댔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요양원이나 가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나와서 망신이야? 노망난 노인네가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그 비아냥 섞인 폭언 속에서도 정자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던 손을 멈추고 휠체어 옆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것은 건설사와 조 실장의 유착비리 그리고 이 섬을 담보로 사금융권에서 뒷돈을 챙긴 이중장부의 사본이었습니다. 정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듯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조 실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자식의 눈물을 비웃고 이 섬의 정직한 땀을 모욕해? 정자의 목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좌중을 압도할 만큼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선착장을 울리는 순간 정자의 조력자인 이 변호사와 성준이 방송국 기자들을 대동하고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조 실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정자가 미리 준비해둔 병원 공식 확인서와 사실조의 회신, 그리고 태우의 처절한 참회가 담긴 자술서가 현장에서 공개되자 기세등등하던 용역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내 아들이 포클레인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나를 지키려 했던 그 진심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태우야, 네가 이제야 진짜 내 아들이 되었구나. 현장에는 바닷바람에 실려온 짠내와 포클레인이 뿜어내는 매캐한 매연 냄새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정자가 서 있는 바닥의 보도블록은 아침 서리가 내려 차갑고 미끄러웠지만 주민들이 하나둘 정자의 뒤로 모여들며 형성된 뜨거운 열기는 그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녹여냈습니다. 조 실장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은 도망치려던 그녀의 손을 떠나
진흙바닥에 떨어져 짓밟혔고 화려했던 그녀의 화장은 비겁한 눈물과 땀에 번져 괴기스러운 가면처럼 변해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는 이 지독한 악연의 마침표를 찍는 종소리처럼 섬의 해안선을 타고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자는 조 실장에게 다가가 그녀의 멱살을 잡는 대신 바닥에 떨어진 가짜 서류를 지팡이 끝으로 꾹 눌렀습니다. 정자의 눈빛에는 타오르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멸시가 담겨 있었고 입가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아닌 엄중한 심판자의 직선으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조 실장이 최후의 발악을 하며 달려들려 하자 태우가 번개같이 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조 실장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태우의 눈에는 예전의 비열한 눈치 대신 가족을 지키려는 수호자의 형형한 앙광이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런 아들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빼고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쾌한 응징은 이제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조 실장과 전 동업자가 공모한 대규모 사기 대출과 횡령 정황이 낱낱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태우는 증인석에 서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 증여와 부양 의무 방기 행위를 뜨거운 눈물로 참회하며 적들의 비리를 입증하는 핵심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제 어머니는 미친 것이 아니라 괴물이 된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지옥에 발을 들이신 분입니다. 태우의 절규 섞인 증언에 법정안은 죽은 듯 숙연해졌고 조 실장과 일당은 현장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건설사는 공식 사과문과 함께 리조트 개발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마을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자는 법원을 나오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뒤로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건네받은 시원한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배상금을 전액마을 장학기금과 미진의 신탁자금으로 돌렸습니다. 태우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자 정자는 아들의 어깨를 투박하게 툭 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구한 것은 나뿐 아니라 내 영혼이다. 이제 가서 네가 흘린 정직한 땀의 대가로 밥을 벌어 먹어라. 태우가 진심을 다해 참회한 후 법정에서의 정상 참작과 정자의 탄원 덕분에 그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섬의 저녁은 유난히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윤정자는 이제 마을의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세운 문화센터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여 들려왔고 특산물 공장은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아는 주민들의 일터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정자는 석양이 지는 선착장 벤치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버린 배가 떠나갔던 그 비극적인 장소는 이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되찾은 승리의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아들 태우를 끝내 자신의 집 안방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여전히 마을 관리소의 작은 숙소에서 지내며 새벽마다 정자의 집 마당을 쓸고 문 밖에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를 올리는 절제된 효도를 이어갔습니다. 정자는 아들이 사온 소박한 나물 반찬과 직접 농사지은 고구마를 식탁에 올리며 비로소 아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결코 태우에게 예전처럼 방종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깨진 그릇은 붙일 수 있어도 흉터는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흉터를 매일 보며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속죄임을 정자는 침묵으로 가르쳤습니다. 정자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태우의 베네 저고리와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정자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 맞죠? 우리 태우, 이제 진짜 사람이 됐어요. 정자는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치매 연기를 하며 속여야 했던 지난날의 고통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질게 굴었던 순간마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제는 꼿꼿하게 펴진 아들의 등을 보며 정자는 비로소 부모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섬의 공기는 이제 비린내가 아닌 산뜻한 풀내음과 갓 구운 빵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미진이 운영하는 공방에서는 나무 깎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고 정자의 집 마당에는 아들이 심어놓은 국화가 만개하여 은은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저녁 무렵의 노을은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섬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정자가 앉은 벤치의 나뭇결은 세월에 마모되어 매끄러웠고 그 위로 떨어지는 낙엽은 인생의 순리를 말해주듯 고요하게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정자는 대문 밖에서 기웃거리는 태우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정자가 좋아하던 붕어빵 봉지를 문고리에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걸어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굽은 어깨와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정자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아들의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태우는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에 놀라 고개를 들었고 정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자의 눈빛에는 이제 날카로운 심판의 기운 대신 자식을 다시 품에 안은 대지의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된 어느 날 정자는 태우에게 두툼한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기부한다는 서류와 함께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진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우야, 너를 섬에 버린 날 나는 너를 죽이고 다시 낳기로 결심했단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비정한 가면을 써야 할 때가 있지. 이제 내 통장에는 돈 한 푼 없지만 내 영혼에는 누구도 뺏지 못할 정직한 땀이 새겨졌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태우는 편지를 읽으며 대성통곡했고 정자는 그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손주의 손을 잡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해변에 서서 멀어지는 노을을 보며 정자는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건 결국 부끄러움을 배우는 과정이란다. 정자는 자신의 이름처럼 곱고 바르게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어머니의 재산이 아닌 어머니의 이름 그 자체를 가장 큰 유산으로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정자는 벤치에 앉아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태우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우는 어머니의 구겨진 신발을 정갈하게 돌려놓아 드렸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른 길을 걷는 것이다라는 무언의 교훈이 섬의 파도 소리에 실려 영원히 울려 퍼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가 다시 자식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비정한 설계자가 되어야 했던 그 처절한 진심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식의 잘못된 길을 막기 위해 차가운 매를 들고 독하게 등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위대한 사랑의 완성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내 곁의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교훈을 윤 여사님은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아들을 버림으로써 다시 얻은 그 지혜로운 결단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우리 시니어분들께 작지만 단단한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사연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